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판단을 경제적 보복으로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올 들어 반도체 코리아 부진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일본 상품의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가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2분기 637억 원에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이후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5.9%나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개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 인상 목적으로 종개를 낳는 원종개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하림 등 4개 종개 판매 사업자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일정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시장 흐름 좋죠. 양시장 모두 잘 달리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내내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2100선에 안착하면서 11월 1일부터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2100선 위로 훌쩍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쪽의 고용지표 그리고 ISM 제조업지표 이런 것도 좀 보고 가자고 했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 고용 상황이 지금 이미 좋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완전 고용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보다도 수치가 더 잘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은 안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는 좋다. 낙관론적인 지금 시각들이 올라왔고요. ISM 제조업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쇼크 수준이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같이 올라와 주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현재 우상향하는 꾸준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잘 달리는 종목들 많이 특히나 유통업종들이 잘 달리고 있고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기대가 되거나 실적이 이미 호실적이 발표된 종목들도 오늘 우상향 꾸준하게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그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운송장비 업종만 조금 못 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다만 그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코스닥은 워낙에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실적이 기대가 됐는데 당초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주가도 우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KMW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린 만큼 핑계 삼아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된소리를 맞는 종목 그러다 보니 지금 종목 실검에도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시장 상황 하나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전해드린 대로 2100선 지금 금요일에 종가 마감 2100선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하루에만 26포인트가 넘게 올라갑니다. 1.24% 상승하고 있고요. 자, 흐름 좀 잠깐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장초반에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장초반에 이거 어떻게 할까 시장이 좀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올라갑니다. 2128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장중에 살짝 조정을 주는가 싶었는데 장중 조정도 없고요.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인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사실 현물 시장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선물 시장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7,124억 원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3,710억 원을 순매수해 줍니다. 기관은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매수하고 투신도 소폭이지만 매수 가담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단 지난주까지 좀 열심히 담았는데 오늘 장에서 3,800억 원대를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빠진 이유는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셀트리온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크진 않고요. 현대모비스도 나란히 빠지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한 호가, 두 호가 정도밖에 밀리지 않습니다. LG화학, 신한지주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삼성물산, SK텔레콤, 포스코, SK 올라갔는데 지주사 관련 종목들 뭐 이제 4분기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물산 어느새 10만 원 안착한 뒤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주가 8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대까지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66포인트대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변동폭이 컸는데 오늘은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장중에 670선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670선 맞고 내려옵니다. 현재 666대에서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오르고 있지만 저점 부근입니다. 한 3포인트 정도 0.6% 가까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사입니다. 수급이 조금 거래소 대비해서 아쉽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326억 원 정도를 사줍니다. 나머지들이 좀 팔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펄어비스만 소폭 빠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이나 올라가고 CJENM이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눈치 보기 지금 하는 가운데 KMW가 지금 5만 원이 붕괴가 됐네요. 무려 13%가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폭발적인 신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K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원주가 기준으로 따지면 무상증자까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다 보니 주가가 컨셉 미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기다렸다는 듯 흘러내려갑니다. 차익 실험 매물들이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담아놓은 물량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주가가 흔들흔들합니다.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휴젤 모두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 수반이 되고요. 원익 IPS 그리고 HL생명과학, SFA, 메지온 모두 다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기지개 켰는데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도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60원대까지 다시 밀립니다. 환율이 변동이 요즘에 좀 크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작이 오랜만에 진짜 월요일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들 변화를 봤었을 때 그나마 2100선 위쪽에서 그렇게 저항을 크게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의 반응들은 괜찮은데 하지만 온기 전반적으로 강하게 유입되지는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부터 삼성전자가 삼성 AI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삼성전자의 또 추가적인 전략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9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나왔듯이 전문 소매업이라든가 그리고 부점포 소매업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성장세가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반대로 오프라인 쪽은 힘들죠.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어떤 한 자릿수 쪽에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시장의 대세가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은 온라인 쪽의 대세다란 관점들이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오늘 미국에서는 9월 공장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운송 부분을 제외를 했었을 때 나오고 있는 공장 주문의 추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한 2016년도 후반대가 가장 그나마 좋았을 때였고요. 공장의 가동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부진하다라는 지표들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제로 이하로만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으로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5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한 11분 동안 회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또 미국 쪽에서 찾아오는 변화인 만큼 이어지는 일본과의 어떤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불협화음들이 약간 어느 정도 또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또 결과물인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 동맹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에서 10월 차이신 종합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도 10월 말일날 발표됐던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NBS 즉 중국에서 발표했던 정부가 발표했던 제조업 지표와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 PMI는 일단 턴을 해서 확장세로 들어가는데 아직 대기업, 국유기업이 많은 NBS PMI 지수는 아직 좀 저점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 정부가 좀 미세한 조정으로, 즉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경기 부양책이 좀 더 통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 차이신 종합 PMI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쪽의 경기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서비스업 쪽보다는 최근 단기적인 기조만 보게 되면 제조업 쪽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10월달 종합 합성 PMI가 확정치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좀 늦게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여전히 바닥권에서 아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은 일단 중국의 제조업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 6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제넥신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면역 암학회 쪽에서 고용암 적응증 관련된 쪽에서 국내 임상 결과의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혹시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9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10월 달에 수출 동향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11월 달까지 넘어오는 기조를 봤었을 때 여전히 기대감은 높진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시차를 두고 중국의 PMI 지수가 제조업 쪽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출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11월 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아시아나항공이 분입찰이 본격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8천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경그룹이나 스톤브리지 캐피탈, HTC 현대산업 그리고 미래세대우와 컨소시엄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KCGI 이쪽이 참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쪽에서 금액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 8천억대 이상으로 쓰여졌는데 그 부분을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 입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도 다 같이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그룹의 중요 계열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엔터주로 알려져 있는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카카오 관심 있게 봐야 될 실적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유통주의 또 대장 쪽인 이제 편의점 쪽이나 그리고 또 롯데쇼핑 관련된 실적 흐름들 주목하게 하고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1월 8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류마티스아크가 개최가 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국내 업체들과의 동향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MSCI 신흥국 지수의 정기 변경이 이제 이날 확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11월 26일 날 장 마감 후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수급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던 KMW 이런 호재로 변화가 들어올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엘리베이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쌍용 양회가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10월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동향을 봤었을 때 제조업과 함께 그나마 무역 수지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미 수출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타 국가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 일단 현재까지 이번 3분기 GDP를 발표했었을 때 나왔던 수치와도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소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야 될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마 당장은 꺾이지 않을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풀 지난 고점 때보다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NHN 펄어비스 컴투스 대부분의 게임주죠. 게임주 중심의 실적 동향들 또 주목해서 금요일 날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도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2100선에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의심 반 그리고 기대 반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거의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IT 업종, 반도체 쪽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리포트나 어떤 산업 관련된 그 정부 산하기관들 쪽에서도 내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IR에서도 내년에 가장 큰 화두가 재고 소진과 함께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가격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와 함께 지금 IT 업종의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 4분기만 고생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함께 영업이익이 한 26%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더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오늘 시장도 단적인 그런 예죠. 그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지표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부진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계속 이를 보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핵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또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좀 향락되어 있는 그런 어떤 머니들은 계속 쇼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래도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권을 버티어 가고 있는 그래서 2100선에 대한 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외국인들 동향들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97대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달러와 약세가 뚜렷하게 가져가는지 여부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IT주 중심으로 실적 관련된 쪽에 개선되는 흐름들과 함께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목으로 넓히지 말고 압축돼서 시장 흐름들을 따라가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압축하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퀄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이 이제 딱 1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주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핵심 이슈 그리고 선거를 앞둔 워싱턴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라든지 중서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자가 승리의 법칙이라는 기존의 미국 대선의 법칙들이 요즘 조금 안 맞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이 한 87% 정도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도 재선 가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백인, 그 중에서도 50대와 60대가 중심이 돼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 대선은 그동안의 승리 법칙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정치를 이끌어왔던 세력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46년생부터 64년생으로 20년 전만 하더라도 1130만 명 정도의 최대 인구 분포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16년 대선 이후부터는 470만 명이 줄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81년생부터 96년생들이 차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 밀레니엄보다 많은 7,280만 명이고요. 또 2016년도부터는 150만 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세금이라든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밀레니엄 세대의 60%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2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 세대의 지지율이 29% 정도에 불과한데요. 브룸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자산의 30%를 갖게 되면서 젊은 층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유권자들은 좌파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 모두 선거 이슈를 좀 빨아당기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에 대한 자산 과세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라든지 소아 의료 지원, 빈곤층 가정의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IT 기업의 해체 그리고 은행과 증권을 분리하는 규제 불알 같은 쪽의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정책들은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본선에서는 무당파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향후 1년간 상당히 좀 불안한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에 지금 휩싸이는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죠. 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정책 공약에 좀 특징들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그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온건파고요.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좌파 성향이 뚜렷한데요. 현재 워렌과 바이든의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워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홀로 서기를 했던 만큼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라든지 거대 IT 기업 해체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정치적 성향은 급진 좌파고요. 행동이나 주장을 보면은 전형적인 그 변호사 스타일의 정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12%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데요. 이 때문에 워렌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을 폐지하고 모두 공적 보험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무려 12조 달러를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재원을 위해서는 20조 달러 가까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위해서 부유층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6%의 보유세를 부과를 시켜서 10년간 3조 달러를 걷어들일 예정으로 있고요. 금융기관이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팔 때는 0.1%의 금융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법인 수요를 21%로 낮춘 것 도로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중저소득층의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격차 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트럼프 감세보다는 4배 정도의 그 증시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각을 세우면서 세금이나 사회보장 문제, 추가 감세를 꺼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본선에 들어간다든지 내년 슈퍼 화요일 이후에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국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이 3년째입니다. 그리고 조치 철회를 위해서 중국 측의 요구를 지금 어느 정도 대폭 들어준 것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한한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의 해금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BTS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단체 관광 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항로, 크루즈 여행, 문화 게임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류가 여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국인 단원 3명이 비자를 거부당하면서 공연이 무산이 됐고요. 또 중국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가 사라진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칸 황금 종려상의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중국 영화제 상영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고요. 한국 드라마는 마지막으로 태양의 후예가 방영됐던 3년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신규 허가도 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철회가 되지 전까지는 중국은 계속적인 그 한한령을 발동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조금은 괜찮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하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제 보복이 우리 기업에 미친 경제 피해가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2016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우리 기업은 2만 6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 위험을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10년 넘게 공을 들였던 중국 사업을 접거나 철수를 결정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M이라든지 CJ 오쇼핑 그리고 현대 홉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을 정리하거나 거의 축소 단계에 있고요. 한때 유행처럼 퍼졌던 K커피라든지 치맥과 같은 K 프랜차이즈, K푸드 같은 경우에도 버틸 힘이 부족해서 지금은 거의 철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중국 1호 공장인 베이징 공장,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옌칭 1공장이 지금 멈춘 지가 오래됐고요.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큰데요. 94년도에 중국에 첫 진출한 이후에 10조 원 넘게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또 한때는 22개 계열사까지 두면서 무려 120개 사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차별 보복 탓에 112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매장이 매각이 됐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롯데마트 하나만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선양 프로젝트 중단뿐만 아니라 면세점 매출 감소까지 합치면 롯데그룹은 최소 2조 원 넘게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 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면세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2016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관광 규제 실태 그리고 지금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네, 2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불, 그러니까 미국의 MD 참여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여전히 상품 무역이라든지 학술 교류를 제한 나머지 관광 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한령이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사불이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불이라는 것은 인터넷 광고, 크루즈 이용, 전세기 이용, 롯데 면세점과 같은 롯데 관련 관광 코스 금지 조건들이 되는데요. 대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한국 상품과 관련된 설명서를 올리지도 못하도록 지침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에서
해외 여행지 목적지를 한국으로 치면은 텅 빈 페이지가 뜨고요. 상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팔다리를 묶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의 송출이 지금 막힌 상태고요. 다행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4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7%가 늘어났는데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그런 관광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하면서 하나령을 좀 본격적으로 뚫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게 뭐 풀렸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 루머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발급을 지금 광전총국에서 허가해줬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들썩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판호 발급이 우리나라만 쏙 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말에 중국 지난 10월이었죠. 그 중국 광정 총국이 액션 스퀘어가 만든 그 삼국 블레이드에 대한 판호 발급과 관련된 루머로 인해서 국내 게임즈가 들썩거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달부터 판호 발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희소식이 주시장에 급등을 시켰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는 삼국 블레이드가 아니라 삼국 주장록이라고 하는 네디지의 자체 게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경기 하락에 따른 산업 규제 완화, 외자 유치를 위해서 올해 4월부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 닌텐도와 관련해서는 IP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 게임과 관련해서는 일절 판호 발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레드 나이트, 그리고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는 해제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궁금한 게 한학령을 풀어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예전처럼 중국 시장에 좀 활발하게 공략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해외 직구라든지 영화, K-팝 공연, 그리고 게임 같은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3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요.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이죠. 종합세 부과가 되면서 소액 해외 직구도 면세 혜택이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해외 직구 물량도 화물로 분류가 되면서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있고요. 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위생 허가를 의무화시키고 립스틱 같은 경우도 색깔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품 규정이 들어가면서 중국 기업과는 이제는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돼버렸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년간 신규 게임 허가증을 지금 받지를 못한 상태인데 그 사이 중국은 개발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게임은 3년간 무척 많이 컸는데요. 국산 게임보다도 화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콘텐츠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한 상태고요. 또 서비스를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3년을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게임은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 기회를 맞았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작년에 매출이 무려 70%나 증가했고요. 그 사이에 한국의 게임의 인기도 순위를 보면은 2위, 3위, 5위가 모두 중국 게임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안방 시장까지 중국에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2년 전에 산불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국 측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뭐 여러 가지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드 보복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부터 해서 중국이 좀 얘기를 너무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보다도 그 미국의 그 한반도의 전술핵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반입을 더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은 통제권을 미국이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인도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가 시작이 되면 중국은 에너지원의 물동량의 70%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드에 이어서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다툼이 관제 전쟁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기술이라든지 환율, 추방 전쟁에 이어서 국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핵군비 경쟁까지 말려들 경우에는 승산이 없다는 측면에서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전술핵 배치 그리고 사드와 관련한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파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이런 공세는 앞으로도 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보여왔던 기회 땅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측 지금 대선 이야기 그리고 중국 측과의 지금 아직까지 꼬여있는 실타래 어떻게 풀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it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don't say a word to me. I feel like you are driving me craz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